안녕하세요. 땡큐서울 리뷰는 하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정우 땡큐TV 제5화 갑상선암 수술 후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갑상선암 두려움 없이 맞서기라고 하는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책의 내용들은 2015년 미국 갑상선암학회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후 뭐 관리라든가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위주로 하고요.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환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한 교과서는 전체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 47장 갑상선 종양의 수술 후 관리라는 챕터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는 요오드 치료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추적 관찰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이제 암을 치료하고 나면 재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시게 되죠. 어떤 환자분은 치료 후에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어떤 분들은 치료하고 나서 재발해서 또 다른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재발하지 않는데, 치료는 다 똑같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로 해서 검사상으로 재발 의심이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병의 증거가 없다, No evidence of disease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암이 남아있을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재발하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가 없을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겠죠. 이 미세 잔존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암을 얘기합니다. 암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세포 하나가 잘못되어서 암이 생깁니다. 세포 하나가 잘못되어서 죽지 않고 그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계속 분열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는데,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암은 세포로 치면 약 10억 개 세포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10억 개 세포니까 암세포가 하나든 2개든 4개든 10,000개가 되어도 1mm가 안 될 거거든요. 어떠한 검사를 해도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의 암이 있으면 그걸 미세 잔존암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 미세 잔존암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아무래도 이 환자분의 암 상태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어딘가에 퍼져 나가 있는 미세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발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 보조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하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뭐 요즘 표적 치료 여러 가지 다른 치료 조금씩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 3가지 치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암을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이 기본 치료인데, 구강암 같은 경우 마찬가지다. 구강암도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수술 후에 미세 잔존암이 많이 남아 있을 걸로 걱정이 되는, 예를 들어서 암의 크기가 크다든지 이미 전이가 좀 있어서 이미 퍼져나가 있는 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퍼져나가 있는 암세포들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런 경우를 미세 잔존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말고 다른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잔존암이 있을 위험이 있는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시면 갑상선암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인데요. 수술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죠.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5mm밖에 안 되고 위치가 나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만큼 크게 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이제 목에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이 부위가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에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에 암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보였을 때도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 혹만 떼내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떼끄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은 절반을 제거할 수도 있고 다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암이 한쪽에만 있는데 이 있는 쪽 절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반대쪽도 제거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설명드린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갑상선암을 이제 다 떼는 경우는 요오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암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전절제한 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미세잔존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잔존암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할 수는 없는 암 세포이고, 그 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좋은 치료 방법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이고요. 그리고 갑상선 전절제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단점은 갑상선을 전부 제거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반드시 이제 보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갑상선을 일부 남겨놓게 되면 일부 이제 절반을 남겨놓게 되면 요오드 치료를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갑상선을 마저 제거하고 해야 되고요. 반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일부 남아있어서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면 전절제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비해서 재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갑상선암은 재발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히 이렇게 반절제만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절제를 하게 되면 갑상선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은 갑상선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갑상글로불린 혹은 티로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TG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전절제인 경우에는 그 갑상글로불린 수치 자체가 재발을 바로 직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데, 반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남아 있으면 그 티로글로불린 수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재발 여부를 줄여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절반을 남겨놓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수술 전에 비해서 갑상선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남아있는 갑상선이 그 전보다 2배만큼의 일을 하면 호르몬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확률이 약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절제에서 반을 남겨놓으면 호르몬을 꼭 복용해야 될 확률은 약 15%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하는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것은 두 번째 것, 수술 후에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세 잔존암에 대한 보조 치료가 목적인데요. 동시에 요드 치료를 하면 수술 후에 남아있는 잔여 갑상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갑상선의 피막을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피막의 일부가 남기도 하고, 갑상선은 원래 태아 때 혀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요만한 태아 때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혀 뒤에서 갑상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갑상선이 목에까지 내려오는 경로에 갑상선 덩어리들이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술을 해서 모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갑상선 세포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 치료해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추적 관찰을 할 때 쓰이는 갑상글로불린이라는 수치를 아주 신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감, 특히 원격 전이암에 대한 치료, 이것은 이제 목에 있는 갑상선암은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술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폐로 들어가 버린 원격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폐는 이미 많이 보통은 이제 폐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기관이니까 폐에 들어가 있는 암세포를 제거를 하려고 하면 폐도 같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로 들어간 전이암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요오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언제 하는가? 어떤 경우에 하는가? 갑상선암이 아까 심각할 때 전이가 좀 되고, 그래서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강력하게 이때는 꼭 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경우는 분화갑상선암. 분화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두암과 여포암을 얘기합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이 크기와 관계없이 갑상선 외 조직 침범이 있는 경우, 주변에 성대 침범이라든지 후두 침범이라든지 그리고 식도 침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를 꼭 해서 재발을 줄여줘야지 재발했을 때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이때는 꼭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발 위험을 평가하고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에는 가급적 권고하긴 하는데 앞에 것만큼 절대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네 가지가 있을 때는 특히 세 가지가 있을 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4cm를 초과하는 크기인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중심경부는 갑상선 바로 주변을 말하는데 갑상선 주변에 림프절에 퍼져 있는 경우나 측경부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를 권고하고요. 예전에는 이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 이게 피막 침범이라고 불리는 건데 요 경우에 많이 권고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바뀐 그 병기 시스템에서는 이 피막 침범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피막 침범은 이제 요오드 치료를 요것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것만 가지고는 요오드 치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어떤 건지, 치료 원리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오드를 먹는다고 하면 요오드를 먹는 것보다는 이제 그 해산물이나 해조류, 미역을 먹으면 요오드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역을 섭취하면 그 속에 있는 요오드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온몸에 돌아다니겠지만 주로 갑상선 세포가 그 요오드를 섭취합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그 갑상선 세포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T4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의 호르몬인데 요 T4라는 호르몬에는 요오드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T3인데요. T3는 여기서 이제 요드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요드가 3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요드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갑상 호르몬의 재료인데요.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지로이드라는 약은 T4라는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약이고요. 테트로닌이라고 하는 약은 T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복잡해서 잘 눈에 들어오시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드가 혈액 속에서 갑상선 세포로 들어오는 거고요. 갑상선 세포로 들어오면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티로글로불린, 갑상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했죠. 이 단백질하고 요드가 결합하면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포를 거쳐서 혈액 속으로 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 갑상선 세포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세포도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요드를 섭취합니다. 요드를 섭취해서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 비슷한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아무래도 정상 세포에 비해서는 요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 갑상선 세포가 요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암세포에 비해서 50배 이상 강력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절반이 남아 있으면 요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반절제를 해서 갑상선을 절반 남겨놔도 방사성 요드를 먹으면 요드가 일로 다 갑니다. 일로 다 가고,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것은 요 암 때문에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미 퍼져 나가 있을지 모르는 미세 잔존암 세포를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암세포가 요드를 섭취하기도 전에 여기 남아있는 큰 덩어리의 갑상선이 방사성 요드를 다 섭취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 요드를 섭취한 남아있는 갑상선이 완전히 망가져서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 치료할 때 미세 잔존암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보다 이 방사성 요드 치료를 훨씬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힘든 치료를 간단히 뗄 수 있는 수술을 하지 않고 요드 치료를 한두 번을 더 한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죠. 그래서 요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갑상선을 떼는 것이 훨씬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흡수한 요드에서 방사선이 나오게끔 하는 이제 요드를 가속기를 돌려서 방사선이 나오게끔 조작을 해서 캡슐에 보통 넣어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방사성이 나오는 요드가 돌다가 암세포, 남아있는 미세 잔존암세포가 그것을 먹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요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세 잔존암 세포가 요드를 잘 먹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여서 갑상선암 세포 혹은 갑상선 세포를 흥분시켜 놓는 거죠. 뭔가 작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흥분시켜 놓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 먹었을 때 더 빨리 많이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세포나 암세포에서 요드를 굶겨 놓는 거죠. 그러면 방사성 요드가 들어갔을 때 더 빨리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시키기 위한 방법은 갑상선 세포나 갑상선 암세포를 흥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다고 하면 갑상선 자체 T3나 T4를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는 수치를 같이 검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그것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자극 호르몬 올라가면 그게 반응해서 우리 갑상선은 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호르몬을 좀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이제 거꾸로 이용해서 수술하고 나면 신지로이드를 복용합니다.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복용하는데,
그 신지로이드를 먹다가 약을 끊으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부족한 호르몬을 뭔가 잘 나오게끔 이제 갑상선은 없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드는 뇌하수체는 수술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몰라서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져서 적어도 30 이상 올라가면 이 요오드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4주 동안 신지로이드를 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스트레스 극에 달하고 붓고 기능 저하 증상이 아주 극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조금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신지로이드를 이 T3가 들어있는 테트로닌이라는 약으로 바꿔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신지로이드는 반감기라고 그래서요.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이 T3는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고 2, 내주 4주 복용한 후에 마지막 2주간은 이 T3도 중단합니다. 결국은 요 상태는 기능 저하증 상태를 만들어서 TSH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근데 뭐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TSH라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바로 주사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테트로닌이라는 약이고요. 리컴비넌트 휴먼 TSH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은 이제 심평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심평원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사는 평생 한 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2번 하시게 되면 한 번은 주사로 하고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호르몬 복용 중단을 해서 치료하시게 되는데 주사 맞는 것은 치료를 하는 그 요오드를 먹기 24시간 전에 한 번, 48시간 전에 한 번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TSH를 상승시켜서 암세포를 흥분시켜 놓고요. 그리고 요오드를 굶기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요오드를 굶으려면 내가 요오드를 굶어야죠. 내가 요오드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오드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저요오드식이라는 걸 합니다. 저요오드식은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요오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요오드식의 목표는 하루에 섭취하는 요오드를 50 내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1, 2주인데 우리나라처럼 그 음식에 요오드가 많은 경우에는 2주 이상 뭐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저요오드식은 일단 그 천일염에는 요오드가 많이 있거든요. 천일염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대표적으로 김치 같은 거죠. 대부분의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요오드식을 하면 간도 별로 안 되어 있고 백반에다가 뭐 닭고기에 뭐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음에 이제 그 투여 용량은 크게 저용량, 고용량으로 나뉘는데요. 저용량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저용량이라고 하면 30mCi, mCi라고 부르는데 30mC를 주로 사용하고요. 고용량은 50 이상인데 이게 그 제품으로 되어 있는 방사선 요오드 캡슐의 단위여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0 이하는 입원을 하실 필요 없는데 30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내 몸에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를 먹고 났을 때 이후에 한동안 몸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길거리 다니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되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일 때는 입원해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50 이상일 때는. 그래서 이제 치료 시설이 있는 병원에서 요오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요오드 치료하는 시기는 수술과 관련된 시기는 예전에는 그 아까 이제 요오드를 굶기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 CT를 보통 찍게 되는데 CT를 찍을 때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로 뭔가를 맞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의 성분이 요오드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몸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CT를 찍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적인 치료 시기였는데 최근에 많은 논문들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 설명드린 이제 그 준비 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한두 달 있다가 하시게 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또 여기가 이제 부어 있는 상태이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여기가 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후에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실제 치료 시기는 치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해부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도 그렇고요. 그러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경우를 성공했다고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요오드 치료를 하면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사선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신 스캔, 요오드 스캔이라고 하는데 요오드 스캔을 했을 때 요오드 섭취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 이제 치료가 잘 된 건데 보통 첫 번째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면 치료 그 직후에 찍는 전신 스캔에 수술 부위는 까맣게 나옵니다. 수술 부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세포가 남아 있거든요. 갑상선 세포들이 그 요오드를 섭취하고 그 자리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 부위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있었던 부위 이외에 다른 곳에서 까맣게 뭔가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전이가 있는 상태, 전이가 있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오드 치료를 할 때 아까 이제 그 TSH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갑상선 세포와 갑상선 암세포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상태에 갑상 글로불린 피검사를 통해서 갑상 글로불린 TG 값을 측정했을 때 이게 검출이 되지 않으면 완전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치료에서는 스캔에서도 뭐가 좀 보이고 갑상 글로불린 수치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0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큰 덩어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요오드 치료의 부작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침샘 손상이거든요. 침샘이 손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갑상선 세포가 가장 많이 흡수를 하지만 요오드가 배출이 되는 통로가 침과 소변, 대변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침샘에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침샘에서 오래 고여 있으면 침샘에서 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침샘 세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침샘 세포가 죽으면서 침을 만드는 세포도 손상이 될 수 있고 침이 배출이 되는 관이 있는데 침샘관의 세포도 손상이 되면서 침샘관이 망가져서 이런 경우에 이제 증상은 입이 마르면서도 밥 먹을 때 침이 많이 나온 상황일 때 침이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침샘 부위가 붓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이 고이지 않도록 침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요. 아직 완벽한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동물 실험으로 이거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좀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병원마다 약간씩 방침은 다르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신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침을 많이 나오게 하라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침이 침 쪽으로 이제 그 요오드가 많이 와서 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치료받는 병원에서 정해주는 방침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누비관은 눈물이 코로 나오는 관입니다. 누비관이 폐색. 이것도 눈물 쪽으로 나오면서 이 눈물이 지나가는 우리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흘리고 있는데 양이 이제 나오는 양하고 코로 빠져나가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눈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죠. 그 지나가는 관이 이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막혀서 그러면 이제 그 관이 막히면 눈물이 만들어지는 양은 똑같아도 눈물이 밖으로 흐르겠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종양, 뭐 대표적으로 백혈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두 번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길 확률은 극히 드물고요. 요 생기는 것들은 이제 치료 용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자, 난자의 방사능이 노출되는 것인데요. 방광하고 그 정자, 난자가 있는 부위랑 방광, 대장이랑 가깝죠. 아까 이 요드는 침이나 눈물로 나가기도 하고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경로에 이제 난자, 정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여성의 임신은 방사성 요드 치료 후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이 방사성에 노출되어 있던 난자가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새로운 건강한 난자가 자리 잡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이제 누적 용량이 좀 많이 되는 경우 400ml면 상당히 적어도 서너 번 이상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자도 영향을 받아서 영구적인 손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자은행에다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잘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변비를 피해서 변에 요드가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요드 치료 후에 주의사항은 퇴원 후에 갇혀있다가 갇혀있다가 퇴원 후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치료 후에 한 5일 정도는 어린 아이들과 장시간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잠깐 만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안고 있다든지 같은 방을 계속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안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자는 것이 좋고, 옆에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용한 식기나 내의는 따로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화장실 쓴 후에는 이게 소변 대변으로 많이 방출되니까 화장실 쓴 후에는 두세 번 물을 내리고, 그리고 침과 땀으로 배출 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이제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입원한 이후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 요양병원이나 호텔로 많이들 가시던데, 이것은 좀 그 공중위생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치료 시설이 있는 병원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폐물을 모아서 이 방사선 요드에서 방사능이 매우 줄어들 때까지 보관했다가 배출을 하든지 뭐 그런 어떤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에 해롭지 않게 되는데, 이런 곳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집으로 흩어지시는 게, 여기저기 흩어지시는 게 오히려 방사능의 노출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병원이나 담당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받는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고요.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은 이제 요드 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병원들에 협력해서 의뢰하고 있고, 저희 뭐 광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림성모병원하고 협력이 아주 좋고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좋은 병원이고요. 저희랑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들어온 걸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치매와 별별밤밤님은 오늘도 참여하셨네요. 갑상선 호르몬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저희 내과 원장님이 나올 건데 공부를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자네님도 예, 오늘도 참여해 주셨군요. 방사성 요드 치료 확률이 높은가요? 보통 미세잔존암에 대한 방사성 요드 치료의 치료 확률은 약 85% 정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를 재발을 막아주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재발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해당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희님은 저한테
전이암 수술을 2번 하셨다고요? 예, 세 번째는 제가 개업하고 나서 땡큐 서울이비인후과에 오셔서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US님은 요드 치료도 병원의 역량이나 해외학과 교수님 실력에 따라 다른가요? 요드 치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드 치료는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병원은 자체적으로 그 가속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드를 직접 만들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드 치료는 어차피 요드 방사선이 나오는 요드를 먹는 거고요. 치료 시설에 갇혀 있는 병원인 거고, 물론 이제 병원마다 그 치료 용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떤 병원은, 어떤 선생님은 좀 높은 용량, 고용량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병원 선생님들은 좀 낮은 용량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치료 뭐 결과는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관계없고, 저는 병원을 선택하실 때 그냥 시설 좋다고 알려진 데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수님은 갑상선암 수술한 지 5년 됐는데요. 신지로이드 하나 복용 중인데 평생 이대로 복용하는 게 최선인가요? 이게 그 지금 뭐 전절제를 하신 건지 반절제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절제를 하셨으면 평생 드셔야 되는 거고요. 반절제를 하셨으면 꼭 먹어야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먹어야지만 되는지 아닌지는 끊어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복용하셨는데 이제 반절제 하셨는데 끊고 싶다고 하시면 병원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끊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서 적어도 1달 내지 2달을 끊어봐야지 이게 끊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매진아님은 가다실 국가했으면 두경부암 갑상선암도 예방되나요? 가다실은 이제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죠. 자궁경부암 백신은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PV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뭐 항문에 생기는 암이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 음경암이라든지 근데 남녀의 두경부암 중에서 편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 HPV가 편도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편도암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든 여자든 9세에서 26세 사이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그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빵님인가요? 요드 치료 들어가기 전에 저요도식을 오래 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가요? 아주 뭐 2주 이상 더 오래 하실 이유는 없고요. 이게 들어온 다음에는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2주 정도 하시면 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S님, 그리고 호르몬약 끊는 대신에 맞는 주사는 왜 한 번만 맞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량의 경우에 주사도 못 맞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호르몬 끊는 대신에 주사를 맞는 것이 왜 한 번만 되냐면 우리나라 보험에서 한 번밖에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할 때는 약을 끊고 해야 되고요. 고용량의 경우에 주사를 못 맞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약을 호르몬을 끊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TSH 주사를 맞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논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이라고 해서 주사를 못 맞는 것은 아니고 그건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경험과 그 방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님은 물혹이 다 암일 수 있나요? 갑상선암은 암은 처음부터 암이고 계속 암입니다. 그리고 암이 아닌 종양은 처음도 아니었고 계속 아니거든요.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어떤 뭐 아주 전형적이지 않으면 진단이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물혹이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단순 물혹은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영석님은 저 병원 환자분 성함하고 비슷하네요. 전이가 갑상선 주변
임파선 외에 먼 부위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면 대장이나 전립선 같이요. 일반적으로는 대장이나 전립선 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폐로 가죠. 유담 같은 경우에는 폐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멀리 간다고 하면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나 폐나 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희님은 반절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요드 음식이 안 좋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마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이 많은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음식 조절이 필요한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갑상선 전절제를 하고 나면 음식 조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음식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 요드 드셔도 되는데 반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이제 절반만 남아 있으면 이 남아 있는 절반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음식이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지지만 너무 많아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는 요오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식을 다 가리실 필요는 없고 해조류, 다시마나 미역국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돼서요. 저는 그냥 쉽게 그냥 미역국은 한 달에 한 번쯤 드시는 정도 생각하시고 자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드시면 기능 저하가 생겨서 호르몬을 보충해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리자네님은 가다실 예방접종 40살 넘어서는 안 맞아도 되나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성접촉을 하게 되면 HPV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고 바이러스는 이제 몸에 들어왔다가 몸에서 배출이 되는데 일부가 남아있게 되고요. 근데 예방접종은 노출이 되기 전에 맞는 것이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40살이 이제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의 이런 권장 나이는 29세까지인데 그 이상에서 맞았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권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문희님은 요오드 치료 남편이 3번 수술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요오드 치료를 힘들어 하셨고 저요오드식과 호르몬 끊는 것, 예. 그렇죠. 요오드 치료가 수술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오드 치료 효과는 물론 병이 너무 많이 진행하면 수술을 깨끗하게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는데 초기에 수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요오드 치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첫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요. 재발했을 때도 수술을 최대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딸기 80님은 갑상선암이 다른 곳, 임파선, 얼굴뼈 등으로 전이될 수 있나요? 그렇죠. 갑상선암은 이제 갑상선암은 크게 두 가지. 제일 흔한 것은 유두암이죠. 유두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95% 정도 되는데 유두암은 임파선 전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파선 전이는 갑상선이 있는 부위 바로 근처에 임파선이 임파선 쪽으로 퍼져나가고요. 그게 점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넓게 퍼지거나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 유두암은 얼굴뼈로 가지는 않는데 여포암은 임파선 전이를 하긴 하는데 드물고 뼈나 폐나 뇌나 이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있었는데 양쪽 턱뼈가 계속 커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의심돼서 턱뼈를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여포암으로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포암은 얼굴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Y2N1인가요? 요즘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데 로봇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봇 수술은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로봇 수술을 하면 갑상선 여기 있는데요.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팔이 크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먼 곳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뭐 겨드랑이나 뭐 가슴이나 귀 뒤나 요즘은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에 생기는 작은 흉터라도 갖고 싶지 않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점은 유일하게 흉터를 옮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흉터를 옮겨주는 것밖에 없고 다른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FDA에서 로봇 수술, 갑상선 수술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최문희님은 갑상선암 수술 환자는 평소에도 미역 등을 삼가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절제 하신 분은 드시는 거 아무 관계 없고요. 반절제 하신 분은 미역 자주 안 드시는 게 갑상선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방상성님은 이제 요드 치료를 1차 하기 전이신데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요드 치료는 몇 번 하는 게 좋으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한 번을 하면 첫 번째 하면 여기 이제 사진을 찍으면 뭐가 나오고 피 검사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치료를 할 때의 상태이거든요. 이 치료가 잘 되었는지는 한 번 더 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싹 없어지고 피 검사했는데 그 T질환 값이 제로가 되면 1차 치료에서 치료가 잘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2번을 할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했을 때 사진과 피 검사 그리고 수술 소견 그런 것을 보고 이 정도면은 한 번 하고 지켜봐도 되겠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 정도면은 한 번 더 해서 진짜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좀 많이 퍼져 있다든지 위치가 내려가서 폐로 들어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처음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구리빵님은 요드 치료 입원실에 들어가면 이전 환우분들의 방사선이 남아 있나요? 환자분이 나가셨으니까 방사선이 남아 있지는 않죠. 방사선은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온 방사선이 여기 물론 이제 만지고 가면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처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드 2박 3일 입원 후 퇴실 후에도 식이 조절해야 하나요? 요드 치료한 후에는 식이 조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이 조절은 요드 치료할 때 요드를 갑상선 암세포가 잘 섭취하게끔 굶겨 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단 치료가 되고 나면 이미 그 요드가 암세포 방사선이 나오는 요드는 이미 암세포로 들어가 버린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먹는 거는 아무렇게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 여에스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예 아까 제 안경 바뀐 거 리자님 노트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안경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그 계획은 지금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날짜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생각은 화요일쯤 생각하는데 정해지는 대로 아마 공지가 될 거고 지난번에 공지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우리 이현정 원장이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번에 참여하기로 했고 수술한 후에 갑상선 기능 관리하고 호르몬 복용하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스님이 간단하게 오늘 한 것 같은 강의를 잠깐 하고 질의응답은 같이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